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19강이에요. 19강은 투자이론 마무리하고 1장을, 그 다음에 2장에 현금 수지 분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33번에서 41번까지 문제가 좀 많은 편인데, 그만큼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렛대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33번을 풀어보시면 이제 말로 된 문제인데, 1번 부채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많이 빌릴수록 커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건 부의 지렛대니까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3번 차익금리가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그럼 이거 좋은 거죠.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고. 4번 차입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의 변동을 크게 해서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거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앞서서 첫 시간에 보신 거죠. 정의 지렛대는 총 자본 수익률이, 이게 이제 부동산 자체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인데 금리를 가령 5% 빌려서 투자하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가령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반면에 부의 지렛대는 이렇게 빌렸는데 15로 빌리면 이거 망한 거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중립 레버리지는 가령 10, 차익금리도 10 하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빌리나 마나 그 같은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34번 문제를 보시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차 년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지금 투자 금액이 100억이고요. 대부 비율 70%니까 차익 금액은 70억이죠. 그러면 자기 자본은 30억입니다. 이자율 5%예요. 순 영업소득이 10억이니까 10%. 이건 정의 지렛대가 보이시죠? 예를 들면은 10% 수익률이 나는데 대출 금리가 5%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처분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20억을 벌었네. 그렇죠? 100억에 사서 임대료 수익 10억에다가 시세 차익 10억까지. 그럼 이건 자기 자본은 30억이고요. 번 돈은 20억이고 빌린 돈 70억에서 이자 5%를 공제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7호 35, 3억 5천이니까 30억 분의 16.5억. 그러면 3호 15, 3호 15, 55%. 엄청난 지렛대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의 사례고요. 35번은 이거는 뭐 좀 지렛대 효과 상관없는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할 경우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 1번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부동산들로 구성한 거 잘한 거고, 2번 부동산 투자 효과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 회피를 한 거고, 위험 관리를 한 거고요. 3번은 분산 투자 잘했고, 4번이 틀렸어요. 갑에게 최적인 투자는 을에게도 항상 최적이 아닙니다. 갑은 가령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투자한이 12%가 나와서 A 투자한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채택했다 이겁니다. 근데 을의 경우 가령 요구 수익률이 13%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상 이건 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채택할 수가 없겠죠. 요구 수익률은 굉장히 투자자마다 주관적인 거라 갑에게 최적이라고 을에게 최적인 건 아닌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거겠죠. 자, 36번 문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2억 원이고 대부 비율 40%니까 428, 8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1억 2천. 일 것 같지만 보증금 4천만 원을 빼야죠. 보증금 4천만 원을 빼면
자기 돈은 8천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150만 원 수익이 생긴다 이거죠. 예, 그렇죠? 뭐 가격 시세 차익은 없고 세금도 없다 한 상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12를 곱해야 그 임대 수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이네요. 10달이면 1,500만 원이고 2달 더하면 300만 원이니까 그럼 수익은 1,800만 원이고 자, 자기 자본은 8천만 원이고 여기서 이자를 빼면 되는데 빌린 돈은 8천만 원만 빌렸어요. 40%니까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6%. 간단하죠. 86, 48, 480만 원을 빼면 그러니까는 8천만 원 분의 1,320만 원이네요. 그러면 8일은 8, 뭐 이렇게 16.5%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16.5% 이렇게 구하는 문제고요. 자, 37번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37번 문제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순소득 승수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것은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5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수 5분의 1이 투자 수익률이 되니까 20%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에요. 자, 금액은 없어요.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0원 중에 구할 때는 자기 자본은 20원이죠. 그리고 수익률이 20%니까 100원짜리 투자해서 20원 버는 거고 빌린 돈의 80원에 대한 이자율이 10%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답이죠. 그러면 20분의 12가 되는 거죠. 8을 빼니까 그러면 2, 6, 12 60%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건 여러분 교재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1번 60%가 되더라. 자, 38번 문제예요. 38번도 1차 년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순영업 소득이 100억이니까 100억 벌었고 700억 빌렸으니까 30억만 자기 돈이고요. 30억 자기 돈에서 지금 100억 벌었죠? 100억에서 이자 빼야죠. 그럼 700억의 13%입니다. 곱하기 13%.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가 나와요. 3%. 자, 이것은 보세요. 3%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총 자본 수익률이 10%인데 13, 금리를 너무 빌려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보다 줄어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8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39번이에요. 39번도 같은 계산 문제인데 자, 총 자본 수익률 10%, 대출금리 5%, 대부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포인트 상승하는가? 이 문제는 15회 유형입니다. 같아요.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일 때와 대부 비율이 60%일 때 두 번을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자, 자기 자본도 50원이에요. 100원 중에 50원 빌렸고 그 다음 총 자본 수익률이 10%니까 100원 중에 10원을 벌였고 빌린 돈 50원에서 금리가 5%잖아요. 그러면 50분의 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가 되는 거고요. 대부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여기 40원만 자기 돈이고 10원 벌었고 빌린 돈은 60원이에요. 100원 중에. 그리고 5% 하게 되면 이것은 40분의 7이 되는 거고 그죠? 네. 40분의 7은 17.5%입니다. 그래서 2.5%포인트 높아졌다. 이게 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말로 된 문제 자주 나오는데
대부 비율 혹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커집니다. 말로 된 문제. 부의 지렛대도 반대로 낮아질 때도 더 낮아져요. 예,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자, 40번입니다. 틀린 문장을 골라봐라. 부동산 투자 시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은 동일하겠죠. 예, 2번 위험할증률은 개별적인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할증률이 달라지는 거고, 3번 다른 부동산과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같은데 수익률이 낮으면 버리겠죠. 버리면 다시 가격이 낮아져서 투자 금액이 낮아져서 투자 금액이 낮다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죠. 싸게 사니까. 낮아진다가 아니라 올라간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4번 전세 활용, 지렛대 효과, 5번 위험 조정 할인율, 뭐 이런 내용입니다. 41번이에요. 41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주어져 놓고 물어봤습니다. 문장으로 쭉 물어봤어요. 1번을 보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이게 100분의 60이니까 자기자본은 40원이고 그 중에서 10% 벌었으니까 100원 중에 10%는 10원이고 빌린 돈은 60원이죠. 거기에 이자율이 5%입니다. 3, 40분의 7. 40분의 7은 17.5입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그렇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대부 비율을 80%까지 올린다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얼마까지 증가하는가? 12%포인트 증가한다. 이건 또 한 번 해보라는 거죠. 100분의 80으로 올린다면 자, 80을 빌렸으니까 20이 자기 돈이고 그럼 80에 대해서 이자를 5% 내야 합니다. 8, 5, 40. 이것은 20분의 6이죠. 30%네요. 5, 6, 30이니까.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30%.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자, 3번 경기 변동에 의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 5%까지 하락한다면 자, 얘가 5%로 하락한다면 중립 레버리지죠. 네. 그래서 3번은 맞았고요. 4번 금리 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8%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정해 지렛대 효과입니다. 부가 아니라. 자, 5번 자기 자본만 투자하지 않고 차입을 하여 투자하는 경우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등락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져서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3번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2장으로 왔어요. 2장 지금 현금수지 측정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별표가 몇 개입니까? 별표가 5개예요. 매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해가지고 이것은 보시죠. 임대 단위 땅 연간 예상 임대료에 대한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A는 가능 총소득이에요. 거기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입니다. B는. 그리고 거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 C는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 세후 현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현금수지 측정은 가능 조소득이에요. 공실 없이 임대되었을 때 총수입입니다. 근데 공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혹은 못 받는 돈도 있으니까 이걸 빼고 기타 소득이 있다면 더해서 유효한, 이펙티브한 총소득 혹은 조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이란 자, 자판기, 주차장, 주차료 수입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영업 경비를 빼야 순영업 소득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자,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등이 광고비에 속하는데 이거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지출이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여기서는 캐시플로우를 따지는 거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났으니까 건물이 1억 정도 낡았다라고 추정해서 빼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 감가상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빌딩의 경제적 수익을 결정하는 소득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차입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죠. 원리금 상환액 이거 보고
이걸 빼면 이제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데, 세전현금 수지는 은행 줬으니까 이제 이것은 이자 뭐 이런 거 다 줬잖아요. 이것은 지분 투자자의 몫이고, 여기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후현금 수지는 순현가를 계산하거나 뭐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상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라든지 매각 비용을 빼면 순매도요익이 나오고, 여기서 미상한 저당 잔금 있죠. 이걸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거기서 자본 이득세를 빼면 세후 매각 현금으로 혹은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자, 2번입니다. 오피스 빌딩에 순영업 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지금 요 순영업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아래에 있는 건 아직은 알 필요가 없겠죠. 순영업 소득 할 때는. 그 임대료 수입은 요거 가능주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거고, 공실률 필요한 거고, 세 번째 주차장 수입은 기타 소득이고,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고요.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감가상각비는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여기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같은 뜻이죠. 그리고 영업소득세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도 이번에는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는 이 위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거지, 아래에 있는 건 필요 없어요. 영업소득세가 다 바로 보이시죠? 나머지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재산세 영업경비에 속하고, 3번의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고, 주차장 수입은 기타 소득이니까. 자, 4번 문제입니다.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순영업소득은 부채의 규모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이 부채 서비스는 여기서 빼잖아요. 부동산 자체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 2번 세전 지분 복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상한 저당잔금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기억나시죠? 3번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영업소득세 위에서는. 4번 세전현금 수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감가상각비는 또 세액공제가 세금 계산할 때 또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에서는 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여기서는 뺐지만 소득세는 현금 지출을 하는 거니까, 소득세를 구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주니까 또 이 현금 흐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때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몰라도 되지만. 자, 5번입니다.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같아질 수 없다. 차입을 통해서 한다면, 자, 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요 부분이 플러스라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준이 같아질 수 없는 겁니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서비스, 대부 비율이 높다면 이게 부채 서비스는 커지겠죠. 많이 빌렸으니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순영업소득하고는 관계없어요. 순영업소득은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요. 영업소득이 적자인 오피스 빌딩은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이게 적자라면 세금 안 내니까 같을 수 있죠. 그래서 5번 잔금 비율이 높을수록, 잔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상한 저당 잔금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이게 클수록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만 틀렸어요. 자, 6번부터는 이제 쭉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에서도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유효조소득 1억 5천이에요. 여기가 1억 5천. 이렇게 1억 5천으로 주어져 있고, 영업경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 되겠네요. 1억 원.
자, 연간 원리금은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4천만 원을 빼게 되면, 부채 서비스 빼게 되면 세전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영업소득세를 이제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야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죠. 여기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과표를 구할 때 순영업소득 NOI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1,500만 원.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도 공제해주잖아요. 이자는 벌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는 이자가 아직 안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원리금인데 이자 3천만 원하고 원금 상환액 1,000만 원이 포함된 거죠. 4천에는. 그래서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이자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액이 나오는 거고 4,500을 빼면 5,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과표.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와 과표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소득세율이 20%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20%를 곱하면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을 빼야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4,900만 원. 그죠? 6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번도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것도 소득세가 이제 핵심이다 이런 거죠. 임대 단위가 원룸 20개실이 있고 실당 예상 임대료가 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1 하면 연 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20개 있으니까 600만 원짜리가 1억 2천이 되는 거죠. 가능조소득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공실이 가능조소득의 10%니까 1,200만 원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1억 아니죠. 1,200을 빼면 1억 1,000만 원. 왜냐하면 여기 기타 소득이 있네요. 기타 소득이 200만 원이 있죠. 200만 원. 이거 빼주고 200만 원을 더해주면 여기서 1,000만 원을 빼는 거니까 1억 1,000이 되네요. 공세계 생략하는 중이에요. 영업경비는 4천만 원입니다. 영업경비 4천만 원을 빼게 되면 7천만 원이죠. 순영업소득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빼게 되면 자, 세전현금 수지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자,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자하고 이자가 1,000만 원이죠. 이자를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빼줘야죠.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걸 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과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표가 얼마냐면 2,500을 빼면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세전현금 수지하고 다르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20%죠. 예. 세율은 4,500의 20%는 90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은. 그래서 세금 900만 원을 빼면 자, 4,100만 원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답은 4,100만 원. 답이. 자, 8번도 역시 계산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쵸?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자, 원룸 20개실, 예, 실당 20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가능조소득은, 이건 연이네요. 원이 아니라. 1년에 예, 20 곱하기 6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에다가 60만원을 곱해라. 그죠? 예. 가능조소득은 1,200만원이죠. 10개면 600만원, 예, 20개면 1,200만원. 공실이 5%죠. 5%면 60만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5%니까. 그럼 위호조소득은 1,140만 원이 됩니다.
영업경비, 자, 요 문제예요.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게 되는데,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죠. 재산세 20만 원 포함되고요. 개인 업무비 포함되지 않고 수선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소유자 자체의 급여가 포함될 리가 없는 거죠. 60, 60, 20을 더하면 됩니다. 140만 원이죠. 그래서 140만 원을 빼면 되니까 이거 계산이 딱 떨어지네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고요. 자, 9번 문제도 또 나오죠. 이번에는 세후 지분복기액을 구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예상 매각 대금이 120억이고 매도 경비가 10억이니까 110억이 되는 거고 미상환 저당 잔금 요건데 요건 아직 안 배우셨죠? 잔금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연금의 현가계수 금융론에서 나오겠죠. 대출 만기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이에요. 이게 잔금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금의 현가계수 만기는 20년이니까 0.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은 11년이죠. 9년 지났으니까 그럼 0.15분의 1입니다. 요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0.15 요거 곱해서 분자로 가니까 0.12죠. 그러면 5분의 4, 80%입니다. 3, 5, 15, 3, 40이니까. 자, 잔금 비율이 80%라는 것은 대금액 50억 중에 80%가 남아있다. 40억이 남아있다 이거죠. 자, 40억이 남아있어서 세전지분복기액 70억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요거에 20%라고 해줬으니까 14억을 빼게 되면 56억이 되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요 잔금 비율이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했던 문제네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에서는 말로 된 부동산 현금으로에 관한 설명.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이자소득은 알 필요가 없죠. 맞는 거 1번부터 맞았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은 영업비에 포함된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3번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표는 순영업소득에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 빼는 거 맞지만 교체 비용이 있다면 더 해야 됩니다. 빼기가 아니라. 자, 4번 영업경비에는 재산세 포함되죠. 이거는 재산세는 진짜 돈 빠져나가요. 통장에서. 5번 소득률이 각각 8%와 5%인 A, B 부동산이 있다. 이거는 소득률이에요. 자, A, B 가치 상승률 여부와 관계없이 A 부동산이 우월하다 하면 안 되죠. 얘는 2% 오르고 얘는 10% 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총수익률은 얘는 10%고 얘는 15%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상승률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월한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자, 11번도 이제 말로 된 문제입니다. 세전 지분복기액을 구할 때 자본이득은 알 필요가 없죠. 자본이득을 알아서 구하는 것은 세후니까. 2번 다른 조건이 같고 대부비율만 다른 두 부동산 중 대부비율이 낮은 부동산은 세전연금수지가 더 크다. 다른 게 다 같다. 근데 대부비율이 낮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낮으면 부채 서비스액이 낮은 거고 그럼 세전연금수지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이자 비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세후현금수지를 구할 때 재산세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산세를 알아야 영업경비 구하고 영업경비 쭉 구해야만 세후현금수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세전현금수지를 구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세후현금수지를 구할 때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죠. 감가상각비는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A, B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예상 현금 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유효총소득이 같네요. 영업경비가 달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순영업소득을 써본다면 얘는 100억에서 8억을 빼니까 92억이 되고 B는 A는 90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1번 B의 순영업소득이 A의 순영업소득보다 큰 거 맞는 거고요. 자, 2번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생산성 비율은 B가 A보다 우월하다. 생산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업 경비가 같으니까 영업 경비가 적을수록 우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잖아요. B가 우월한 거 맞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같고 A와 B의 소득세율이 다르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죠.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3번은 소득세율하고 상관없죠. 세전현금 수지는 여기서 소득세는 여기서 빼서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소득세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부채 서비스 5억 8억이니까 얘는 85억이고 그죠? 5억을 빼니까 얘는 92에서 8을 빼니까 86억이고 맞나요? 84억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는 B보다 A가 더 큰 겁니다. 소득세 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4번은 뭡니까? 다른 조건이 같고 A와 B의 소득세율이 다르다면 지분배당률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소득세율하고. 지분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배당률은 당연히 A가 더 크죠. B가 더 큰 게 아니라. 자, 5번 A, B의 소득세율이 다르다면 이제 여기 세율이 다르다면 세후현금 수지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런 좀 여러분 머리 아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의 1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에 이제 여기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하고 요 일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